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동네 곳곳에 설치된 CCTV에는 요즘 음성 기능이 더해진 비상벨까지 많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상벨이 재구시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군요. 오늘 밀착 카메라에서는 강신우 기자가 현장에 가서 비상벨을 눌러봤습니다. 비 내리는 어두운 밤, 쫓기듯 걷는 여성, 비상벨을 연신 누릅니다. 네, 이것이 비상벨입니다. 이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저 위로 보시는 CCTV가 실시간 녹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용할 수도 있는 비상벨이 예산 낭비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2012년 오원춘 사건 등 강력 사건이 벌어진 이후 전국 지자체들이 방범용 CCTV 기능을 향상시키면서 비상벨 설치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만 13,000여 개. 그런데 현장에서 눌러보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크게 얘기하는데 안 들려요?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불렀지만 안에서는 제대로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반대로 현장에서 관제실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밖에서 마이크를 가까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스피커 나쁜 거예요. 네. 오원춘과 박춘봉 사건이 일어난 곳과 인접한 주택가입니다. 이곳에도 이렇게 비상벨이 있는데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러 차례 눌러봤는데 불은 들어와 있는데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리를 받은 비상벨은 지난해 수원시에만 110여 개, 10개당 1개꼴입니다. 고장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비상벨을 누르면 얼마나 빨리 반응이 오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제센터입니다. 33초가 걸렸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빠르지가 않는 건가요? 누르면 이렇게 안 되는 오랫동안 거예요? 누르면 벨소리가 오랫동안 나기 때문에 그 차이점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아이들의 접근성도 떨어집니다. 네, 이곳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이렇게 비상벨이 설치는 돼 있습니다. 이 비상벨 설치의 높이를 한번 보면 170cm가 됩니다. 때문에 키가 작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상벨을 누르기가 힘이 듭니다. 비상벨 주변 환경도 문제입니다. CCTV가 설치된 이곳에도 저렇게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 역시 이 차가 전방을 가로막아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냄새와 파리가 많이 날리고 있는데요. 이 돌아서서 보니 이번에는 쓰레기가 막아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쓰레기 수거 장소로 쓰이는 곳에 비상벨이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이곳에 있는 비상벨은 다행히 차나 쓰레기로 막혀 있지는 않은데 이런 난간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누르기가 상당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 시선 컷으로 한번 잡아주실까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여기에 비상벨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런 구조로 만드셨나요? 그러면요, 저희가 네. AS팀에게 얘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것이 관제센터입니다. 현장에서 비상벨이 울리면 이곳 직원들이 응대를 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도 이곳 직원들은 24시간 동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입된 예산과 인력에 비해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기도 일부 시에서는 지난 9년간 비상벨을 통한 위험이나 사고 신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비상벨이 좀 효율성이 떨어진 부분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휴대폰을 이용한 신고가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비상벨 설치에 드는 비용은 평균 50만 원. 경기도에서만 64억 원가량이 투입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비상벨을 철거하는 지자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5개에 돼 있다 보니까 수시로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고장 유무를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비상벨 관리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제대로 활용하기만 하면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큰 도움이 되는 비상벨. 더 이상 예상 낭비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이런 주변 정리와 함께 신속한 보수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강신호입니다. 요즘 지방자치단체들이 스마트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무인 설비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범죄나 사고 예방부터 생활 편의를 위한 24시간 관리까지 무인 시스템에 의존하는 기능이 갈수록 늘고 있는 건데, 문제는 그럴듯하게 설치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해서 무용지물이 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밀착 카메라 고석승 기자입니다. 서울 중곡동의 한 골목길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서 설치해놓은 무인감시 분리수거함입니다. CCTV로 촬영 중이라는 문구가 곳곳에 붙어 있는데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비닐류를 버리는 곳엔 이렇게 플라스틱 용기가 버려져 있고요. 또 이쪽 스티로폼을 버리는 곳에는 따로 분리해서 버려야 할 수액 비닐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무인 감시 체계가 벌써 작동됐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단속이 이루어지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한번 잡은 적이 있냐고. 없잖아. 해놓으면 안 했다지만. 여기 결론적으로 세금 낭비예요? 서울 창동의 한 골목길에도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용 무인 장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감시 설비를 비웃기라도 하듯 바로 옆에 버려진 쓰레기가 굴러다닙니다. 최근 몇 년 새 지방자치단체들은 스마트 행정이라며 앞다퉈 각종 무인 설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만 해놓고 관리는 제대로 안 하는 바람에 무인 설비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겁니다. 위험하오니 뒤로 물러서 주십시오. 차도 가까이 다가서자 뒤로 물러나라는 경고방송이 나옵니다. 서울 광진구청이 횡단보도에 설치한 보행자 안전대기 무인장치입니다. 무단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자동으로 경고방송을 내보내 사고를 막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관리 소홀 등으로 센서가 작동하지 않는 설비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정작 무단 횡단이 많은 번화가에서는 이 설비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횡단보도에도 몇 년 전 안전 대기 장치가 설치돼 있었는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흔적도 없이 철거돼 버렸습니다. 작동이 되다 하다가 선내다가다 바퀴 차기는 걸려 넘어진다고. 근데 내가 봤을 때 무슨 짓이야? 구청은 장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2015년도에 다른 곳을 이전한 겁니다. 스티커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지자체가 앞다퉈 설치하고 있는 비상벨입니다.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이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내장되어 있는 스피커와 마이크 그리고 CCTV 등을 통해서 상황실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직접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 비상벨을 눌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일대 비상벨을 다 둘러봤지만 모두 작동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구청들이 관리하는 비상벨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비상벨이 거미줄로 뒤덮여 있고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가려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지도 몰랐고 이렇게 가려져 있으니까 더 모르겠고 작업실이 있어서 매일 저녁마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취재가 시작되자 서울 마포구청은 뒤늦게 관내 비상벨을 점검하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눌러보기는 하는데 아날로그 방식이다 보니까 고장이 좀 잦아요. 이를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다는 그 취지는 분명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뜻으로 만든 시설이라도 세심한 관리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이용하는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도 물론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밀착 카메라 고석승입니다. 자전거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죠.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각종 사고도 증가를 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서울의 한 다리에서는 자전거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연이 있는지 강신우 기자가 밀착 카메라를 가지고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애완견을 데리고 걷고 조깅을 하는 사람들. 그 옆으로는 자전거가 달립니다.
그런데 특정 구간에 이르면 이를 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가다가 뭐 떨어지는 사람 몇 번 봤다고.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들은 잘 가겠지만 아이들이나 여자들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옆에 오는 사람이랑 부딪힐 것 같고 그래서 위험할 것 같아요, 거기가. 시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바로 그 다리 위입니다. 현재로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밤이 되면 아주 위험한 다리가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지켜보겠습니다. 시원한 저녁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나옵니다. 해가 저물었지만 자전거는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 카메라의 조명으로 자전거들이 보이는데 조명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로등이 없기 때문입니다. 빨리 걸어가 버려요, 여기는. 네, 여기가 싫어가지고. 자전거 도로에 보행자들도 좀 다니기도 하고요. 좀 자전거랑 사람하고 좀 섞여서 다니는 경우도 좀 있고. 자전거를 직접 타는 사람 입장에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관찰 카메라를 설치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전거가 다리 부근으로 다가서니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이후로는 줄곧 어둠입니다. 보행자와 부딪힐 위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둡고 위험한데도 추락주의 간판은 야광으로 돼 있는 것 같지만 저희 카메라 조명을 한번 더 꺼볼까요? 아예 보이지가 않고요. 이 야광 볼라드가 제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어서 어디가 자전거 도로고 보행로인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고 있고 해당 시설에 대한 시정 요청이 인터넷으로 계속 올라옵니다. 지난주에도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기둥이 있죠, 가운데. 거기에 부딪혀서 한 사람이 넘어졌었고 뒤에 쫓아오던 사람이 한 사람이 섰는데 그 뒤에 쫓아오던 아주머니는 한천 강으로 빠졌어요. 보도록 할게요. 사고자는 얼굴과 팔 등에 찰가상을 입고 이가 부러졌습니다. 친구가 왜 기둥 있는 거 몰랐냐고 그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기둥이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해 놓진 않잖아요. 자주 다니던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쯤까지 서 있으니까 아주머니가 저희를 갑자기 보시고 하시면서 떨어지신 거죠. 지난주 사고 당일 여성이 추락한 다리 밑입니다. 제가 더 나아가고 싶지만 물살이 거세서 더 나아갈 수는 없는데 여기만 해도 수심이 90cm가 되고 이렇게나 바위들이 군데군데 있어서 위험합니다.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다리는 이 안내도를 보면 세월교입니다. 송파구청에서 설치를 했는데요. 문제가 있으면 이쪽으로 연락을 달라고 하는데요. 담당 구청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사고가 잦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세월교는 강남구청에서 관리합니다. 강남구청으로도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거는 제가 우리 그 조명 담당한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야간에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보네요. 수많은 민원에도 문제를 인지조차 못했던 강남구청은 JTBC 취재가 시작되자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다리는 어둠이 내리면 또다시 위험한 다리로 변합니다. 보안 등과 안전 펜스 설치 등 지자체의 발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강신우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운전하다 보면 졸음을 참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4년 전부터 고속도로에 졸음 쉼터를 늘리고 있는데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곳인데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더러는 불쾌감을 주는 경우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밀착 카메라 박소연 기자입니다. 운전자들이 졸음 쉼터에서 쪽잠을 청합니다. 차에서 내려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피로를 풀기도 합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전례가시죠. 한 5분, 10분 쉬면은 잠이 깨죠. 쉼터의 편의시설은 어떤지 확인해봤습니다. 이곳 졸음센터는 주차 공간만 있고 운전자들이 내려서 잠시 쉴 수 있는 장소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가드레일과 펜스 옆에는 이렇게 먹다 버린 물병도 발견되고요. 또한 이 담배꽁초 가득한 일회용 컵도 곳곳에 버려져 있습니다. 곳곳에 휴지들이 버려져 있고
먹다 남은 음식물이 나뒹굽니다. 쓰다버린 이불도 발견됐습니다. 냄새도 나고 지저분한데도 있는 데도 있으니까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 있는 오산 쉼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안내판 한번 보시죠. 화장실과 매점 등 편의시설을 이용하려면 인근에 있는 휴게소를 이용하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졸음쉼터 160곳을 조사해봤더니요. 이곳처럼 화장실이 없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화장실이 없어 아이들은 쉼터 가장자리에서 용변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운전자들이 앉아서 쉴 의자 뒤에서 인분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졸음쉼터가 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7일 경기도 용인의 경부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졸음쉼터로 가려던 트럭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용차가 트럭을 피하려다 쉼터 진입로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겁니다. 운전자들은 졸음쉼터의 진입로가 지나치게 짧다고 입을 모읍니다. 왔다가 나갈 때도 속도를 못 내요. 이게 100km씩 달리고 하는데 이게 한 30m 거리에서 100km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위험하기도 하고. 취재진이 직접 호남고속도로 하행선의 한 쉼터에 들어가 보고 차에서 내려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졸음쉼터 저녁에는 시간당 30km 이하로 달려야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입로가 굉장히 짧다 보니까요. 속도 늦추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졸음쉼터에 들어오는 차량의 속도를 재본 결과 상당수가 제한 속도를 2배 가까이 넘겼습니다. 원만하게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이 되도록 길이를 좀 늘리고요. 동선에 합류할 때도 충분히 가속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공간의 재설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쉼터 진입로의 불법 주정차도 사고 원인으로 꼽힙니다.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반면에 있는 한 졸음쉼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요. 이곳은 아직 졸음쉼터가 시작되지 않는 한 갓길 부분인데도 차량 2대가 이렇게 나란히 주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편 한번 보시죠. 아직 주차장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차량 여러 대가 이렇게 주차되어 있습니다. 진입로에 주차를 해놓고 운전자는 고난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아까 여기 서 있어가지고. 차들이 많아서. 예, 차들이 많아가지고 들어가지 못해서. 안쪽으로 오세요. 위험해요. 꼭 지정된 주차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가속 방지 시설 등 진출입로의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졸음쉼터는 운전자의 안전한 휴식을 위해 조성된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무색하게도 졸음쉼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비율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졸음쉼터를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무엇보다 안전성 확보가 우선이겠죠. 밀착 카메라 박소연입니다. It's too tight for me. Okay, what size do you want? I want to. 네, 밀착 카메라의 박소연 기자가 전기차를 타고 수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엔진 소리도 없고 덜컹거림도 없고 그야말로 멋진 드라이브가 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전기가 떨어지면 끝이라는 것이죠. 충전소를 찾기도 어렵고 찾았어도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전기차 2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당장 필요한 게 뭔지 알 수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박소연 기자입니다. 보통 차량 뒤쪽에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주유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차를 보니까요. 특이하게도 앞쪽에 있습니다. 뚜껑을 한번 열어봤더니 충전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동그란 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는 기름이 아닌 전기로 움직이는 전기 자동차입니다. 친환경 차량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오늘 하루 밀착 카메라가 이 차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차량 시동이 정상적으로 걸렸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엔진 소음 없이 조용합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1시간여를 달린 뒤 가장 가까운 전기차 충전소에 들어갔습니다. 충전 방식을 선택한 뒤 차량에 충전기를 꽂았지만 곧바로 작동을 멈춥니다.
충전을 시작한 지 0.2초 만에 충전이 완료됐다는 문구가 화면에 떴습니다. 충전된 전력은 0. 아무래도 기계에 이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오래 걸려요? 수리하는데? 지금 당장은 안 될 것 같아요. 부품이 없어가지고 내일이나 다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다른 충전소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게 영통구에 있는 한 충전소입니다. 이곳으로부터 한 6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지금 가보겠습니다. 다행히 충전기가 제대로 작동했지만 충전을 완료하는데 35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전기차 운전자들이 부족한 충전소와 고장으로 낭패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강릉을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왕복 갔다 오는 시간이 23시간이 걸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충전기가 고장나 있는 데도 있고 충전기 위치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점도 이용자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다운로드 수가 가장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한 충전소에 가봤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라고 적힌 간판을 따라 들어가 봤습니다. 하지만 충전기는 사라진 채 바닥을 보니까요. 이렇게 충전기를 설치한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수정을 갖다 놓고도 아니면 철거할 거가 이렇게 말들이 많다가 결국에는 철거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한 11월 달쯤? 환경부가 지난해 여름 일부 충전소를 폐쇄했지만 민간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반영되지 않는 겁니다. 환경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충전소 정보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이 아직 없습니다. 사후 관리라든지 민원에 대한 처리할 수 있는 경로만 명확하면 저희가 다 공개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친환경 전기 택시를 시범 운영하는 한 택시 회사는 차량 8대 가운데 4대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짧은 주행거리에 비해 긴 충전 시간 때문입니다. 충전하는데 하루에 많이 하는 분들은 한 3시간 정도요? 10시간 일할 거면 한 2시간 일 더 해야죠. 회사 이 탄핵금 마치려면.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급속 충전 시설은 모두 337곳. 정부가 다음 달부터 충전소 이용을 유료화하기로 하면서 불만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라든가 전기 충전 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라든가 어느 정도까지의 비용을 소비자들이 마음 편하게 지불할 수 있는지 고찰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부족하고 알 수 없는 고장도 잦다면 이용자가 안심하고 자동차를 탈 수 없겠죠. 말로만 친환경 할 게 아니라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불편 없는 충전소 확대가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밀착카메라 박소연입니다. 제주도에서 렌터카의 속도 제한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얼마 전에 보도해드렸죠. 도대체 렌터카 사고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길래 특별법까지 만드냐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밀착카메라 박소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제주도가 렌터카 사고로 고민이 깊습니다. 아예 렌터카에 속도 제한 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나설 정도인데요. 렌터카의 안전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밀착 카메라가 긴급 점검해 보겠습니다. 은색 승용차가 화단 위에 위태롭게 서 있고 뒷면이 심하게 훼손된 검은색 차량이 반대편 차선에서 멈춰서 있습니다. 사고 현장으로 가봤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에서 성산 일출봉 방면으로 가는 일주도로입니다. 하단 아래쪽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차량 부품이 이렇게 곳곳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쪽에는 아예 교통 표지판이 뿌리가 뽑힌 채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2시 40분쯤 은색 렌터카를 몰던 31살 A씨가 검은색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렌터카가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검은색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겁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을 포함한 4명이 다쳤습니다. 자동차 공업사에서는 수리 중인 렌터카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온 사고 차량 30대 가운데 7대가 렌터카입니다. 배터리가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로 차량 안면부가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차량 안쪽을 보면요. 운전석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조석, 측면 에어백도 모두 다 터졌습니다. 당시 사고 충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신호 위반하고 과속들이 많으세요, 렌트카들이. 의외로.
길이 이제 한산하다 보니까 막 달리는 경우도 그냥 질주하시는 경우가 약간 있고요. 지난해 제주도에서 발생한 렌터카 교통사고가 527건, 하루에 한 번 이상 발생한 건데 숨지거나 다친 사람도 955명에 달합니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차량 교통사고에서 렌터카가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봤더니 제주도는 8.8%로 다른 지역 평균 2.5%보다 3배 넘게 높았습니다. 제주도에서 렌터카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그만큼 사고도 늘고 있는 겁니다.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무섭습니다. 방어 운전을 해야 하고 렌터카를 보면 좀 피하기도 하고. 렌터카 과속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경찰의 과속 차량 단속에 동행했습니다. 최고 속도 시속 70km로 제한하고 있는 제주 봉계동 왕복 6차선 도로입니다. 시속 107km, 시속 100km. 단속을 시작한 지 10분 만에 렌터카 넉 대가 잇따라 단속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도에선 렌터카에 속도 제한 장치를 달아 차량 속도를 시속 90km로 제한하는 특별법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에 앞서 제주도가 관광객들에게 사고가 잦은 위험도로를 안내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명 516도로, 지방도 1131호선은 험한 도로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밤에는 어떤 모습일지 직접 주행해 보겠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산길이어서 이곳을 지나는 대부분 차량이 상향등을 킨 채 운행합니다. 곳곳에 구불구불한 커브길이 이어지는데 빠른 속도로 추월하는 차량도 목격됩니다. 관광객들에게 드라이브 코스로 알려진 일명 1100도로도 오르내리막길이 이어져 방어 운전을 해야 하는 도로입니다. 제주 지역 렌터카 속도 제한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입니다. 규제에 앞서 유독 제주 지역에서 렌터카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깊은 고민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자카메라 박소연입니다. 네,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들거나 급제동하는 난폭 운전 차량 때문에 놀란 경험 한두 번씩 있죠. 이런 차량들을 잡아내기 위한 암행 단속 순찰자가 이번 달부터 투입됐습니다. 밀착카메라 고석승 기자가 단속 현장 동행했습니다. 버스 한 대가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얼마 뒤 다른 버스 한 대가 갑자기 끼어들더니 급제동을 합니다. 급제동을 반복한 버스 기사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아예 차를 세우고 내린 뒤 욕설을 쏟아냅니다. 앞 차량이 빨리 가지 않는다며 보복 운전을 한 건데 당시 두 버스에는 승객 70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일반 도로보다 더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고속도로. 각종 난폭 운전과 얌체 운전이 끊이지 않습니다. 제 옆에 있는 이 차 일반 승용차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이 차가 바로 지난 1일부터 도입된 고속도로 암행 단속 순찰차입니다. 고속도로의 각종 범법 행위를 잡아내는 건데요. 이 경찰 마크도 탈부착이 쉽도록 이렇게 스티커로 제작이 돼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차를 타고 직접 단속에 동행해 보겠습니다. 단속에 나선 지 10분도 지나지 않아 승용차 한 대가 버스 전용 차로로 들어서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경찰의 사이렌 소리에 황급히 차로를 변경해보지만 소용없습니다. 천천히 우측으로 나와주세요. 안전하게 우측으로 나와주세요. 많이 급하시네요. 네, 방금 버스 전용 차로를 위반한 차량이 또 한 대 적발됐는데요. 가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진 이제 갈라지는 데니까 헷갈린 게요. 거기 가면은 장모님이 이제 밥을 무엇을 해줄 것인가? 그 생각 하시다가 그냥 깜빡하고. 암행 단속에 항의하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순찰차예요? 뒤에서 보니까 들어왔을 때 보니까 순찰차인 거 항의했지.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한 운전자는 경찰에게 어려운 사정을 하소연합니다.
순찰 도중 경찰관의 목소리가 갑자기 다급해집니다. 난폭운전 차량이 포착된 겁니다. 방향 지시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들어갑니다. 차로를 급변경하는 칼치기는 물론 과속에 버스 전용 차로 위반까지 일삼습니다. 10여 분간의 질주 끝에 결국 경찰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원래 좀 운전을 좀 급하게 좀 하시는 편이세요? 오늘 좀 급해가지고. 도로 위에 암행 순찰차가 있다면 하늘에는 순찰 헬기가 있습니다. 암행 순찰차가 미처 단속하지 못한 얌체 운전, 난폭 운전은 바로 이 헬기로 잡아내게 되는데요. 헬기에는 600m 상공에서 자동차 번호판까지 식별 가능한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돼 있습니다. 굉음을 내며 이륙한 헬기가 고속도로 상공을 오가며 단속에 나섭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로 위반 차량이 헬기 카메라에 포착됩니다. 난폭 운전으로 당장 조치가 필요한 차량은 암행 순찰차의 통보에 단속에 나서기도 합니다. 경찰은 연말까지 암행 순찰을 전국 고속도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암행 단속으로 적발되는 차량이 끊이지 않는 건 그만큼 우리 운전 문화가 아직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방증입니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고속도로를 만드는 방법, 암행 단속보다 운전자 스스로의 양심 단속이 더 효과적입니다. 밀착 카메라 구석승입니다. But it's better to say, I have a meeting at 2 p.m. 홍대 입구역이나 건대 입구역, 이렇게 인근 대학 이름들이 지하철역 이름으로 자주 사용되죠. 홍보 효과 때문에 역 이름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최근엔 고속도로 나들목 같은 공공시설의 이름을 놓고도 곳곳이 갈등입니다. 밀착 카메라 고석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11월 개통을 앞둔 제2영동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 가봤습니다. 제 옆으로 여주로 진입하는 나들목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 개통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나들목 이름을 짓지 못한 상황인데요. 바로 이 이름을 두고 두 동네가 서로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수막까지 내걸어가면서 이름 전쟁을 벌이고 있는 두 동네는 여주 흥천면과 금사면입니다. 나들목이 위치한 흥천면 주민들은 새 나들목 이름을 흥천IC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설이 들어서면 그 지역 명칭을 쓰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도 속지주의를 근거로 해서 우리 지역에 설치되기 때문에 반면 금사면 주민들은 인지도가 높은 이포IC가 더 어울린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포보라든가 이포대교 이런 그 지명도 역시 그런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이런 쪽에서 따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관할 지자체는 난감합니다. 양쪽 대표를 같이 좀 같은 장소에서 좀 협의 좀 해보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노력 중이라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하철 제물포역도 요즘 이름 때문에 때 아닌 논쟁 중입니다. 공식 역명 뒤에 붙는 이른바 부기역명을 두고 논란이 한창인데요. 20년 넘게 인천대학교가 사용해오던 저 이름을 놓고 인근 세 대학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겁니다. 어찌된 일인지 대학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인천대는 본부를 송도로 옮겼지만 역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핵심적인 캠퍼스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역명 무기 사용을 3년 연장하는 계약도 체결하고 관련 사용료도 이미 모두 납부한. 하지만 인근 재능대는 재학생 상당수가 제물포역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재학생의 65%가 제물포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물포역에서 저희 학교가 셔틀버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청운대 측은
관할구청의 지명위원회가 청운대를 부기영명으로 정했기 때문에 더 논쟁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광역자치단체 사이에 이름 전쟁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도청은 지난해 말부터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이름을 수도권 제1순환도로로 바꾸기 위해 국토부에 요청 중입니다. 경기도가 서울의 외곽이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런 움직임에 따로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름 전쟁이 낳고 있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하철 병점역 앞입니다. 역 이름을 자세히 보시면 한신대학교가 함께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주변으로 딱히 대학이 보이지는 않는데 실제 대학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직접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버스로도 5정거장 정도를 더 가야 하고 도보로는 30분이 넘게 걸립니다. 수도권에만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진 지하철역이 한둘이 아닙니다. 총신대 가려고 여기서 내리다 보면은 참 가야 돼, 총신대.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제 낯선 사람들은 총신대 찾아가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전문가들은 공공시설물 이름 짓기 경쟁에 대해 우려를 표시합니다. 어떻게 알릴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너무 초점이 맞추시다 보니까 이용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불편함을 오히려 거기서 느끼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은 말 그대로 공공의 재산입니다. 이름 하나도 신중하게 지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치적, 상업적 고려보다 우선시돼야 하는 건 진짜 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밀착카메라 고석승입니다. 추석에 뭐뭐하면 다이아 별사탕이 최대 4,000개. 모두의 마블 최초 원형 맵 우주정거장 맵 지금 다운로드. 반려견과 함께 즐기는 해수욕장. 천만 애견인들에겐 더없이 좋은 휴가지겠지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겐 시간이 필요하겠죠. 인식의 차이가 클수록 한숨씩 고르고 들어주고 노력하면 좋을 텐데 성숙한 애견 문화도 동물에 대한 의식 수준도 각자 제자리입니다. 결국 반려견들에게 1년에 45일 100m 남짓의 해변을 허락해주는 것도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밀착카메라 안지현 기자입니다. 이곳은 강원도 양양에 있는 해변입니다. 특히 이곳은 국내에서 유일한 개 전용 해수욕장인데요. 소위 멍비추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 해수욕장 입구 한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개 전용 놀이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그 맞은편에서는 이 개를 씻길 수 있는 이 샤워장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해수욕장 안쪽으로 들어가서 좀 더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강아지 무리가 모래사장을 아장아장 걸어다닙니다. 물속을 거침없이 헤엄치는 반려견도 있습니다. 이곳을 찾은 사람은 지난주에만 약 4,000명. 이들과 함께 2,000여 마리의 반려견이 다녀갔습니다. 여기 두 번째로 왔어요. 이제 해수욕장이 다 폐장되면은 이제 빈 해변에서 강아지랑 같이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뭐 신경 안 쓸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고요. 청결을 위해 해수욕장 곳곳에 반려견용 배변 봉투를 비치해놓고 수거시 사료와 개 용품도 나눠줍니다. 실제로 멍비추로 이용되는 구간은 전체 해변 가운데 약 100m 정도입니다. 이 경계선을 보시면 이렇게 안전 펜스가 설치돼 있고 그 너머에 약간의 완충지대가 있고 그 이후에는 일반인 해수욕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계선 안팎의 분위기는 많이 다릅니다. 선 바깥에서는 반려견 해수욕장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있습니다. 강아지들이 와 있으니까 바람이 들어오면 이쪽으로 인근 장애인 해수욕장 입구에도 반려견 출입을 금지한다는 표지판이 선명합니다. 장애를 갖고 있다 보면 작은 거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친구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좋을 리가 없죠. 법적으로는 국립공원과 도립, 국립공원 내 해수욕장에서만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법 여부를 떠나 지역 주민이나 다른 이용객들과의 마찰은 존재합니다. 실제로 마찰 끝에 문을 닫은 선례도 있습니다. 이곳은 강원도 강릉의 사근진 해수욕장입니다.
저희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이곳이 국내 최초의 애견 전용 해수욕장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인데요. 제 옆에 보시면 애견 바다라고 적혀있는 당시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파라솔도 보입니다. 2013년도에 개장한 이곳은 당시 주민들의 반대로 46일간 영업 후 문을 닫았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똥, 오줌 다 구석구석 싸는데 그래서 저희가 반대했어요. 결국 지금은 이름을 바꿔 일반 해수욕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해수욕장이 홍역을 치르는 동안에 인근 경포대 해수욕장에서는 반려견 출입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경포 해수욕장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처에 애견 해수욕장이 생기면서 그쪽에서 피해를 봤다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 같은 논란은 SNS상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반려견과 계곡에서 물놀이하는 애견인 사진 한 장 때문에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민폐라는 비판과 애견인도 권리가 있다는 반박이 쏟아졌습니다. 다만 반려견 휴가시설을 유치하고 싶어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이 많이 와여먹고 살잖아요. 유치를 하면은 소득적으로는 낫죠. 지역 주민들과 공존하려는 업체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 이익금을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부분, 주민들한테 긍정적인 쪽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펜션 내 계곡에서 반려견이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모습 유쾌하신가요? 아니면 불쾌하신가요? 휴가철을 맞아 전국의 휴가지에서는 이 반려견의 바캉스를 놓고 이 두 가지 상반된 시설이 충돌되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의 생활권과 애견인들의 이 휴가권을 놓고 이제는 접점을 찾을 때입니다. 밀착 카메라 안지연입니다. 서울시가 얼마 전부터 공공자전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료를 내고 빌려 타는 방식인데 편리하긴 하지만 좀 위험합니다. 밀착 카메라 안지연 기자가 직접 타본 소감을 전해왔는데 실제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합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제 옆에 이 자전거는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일명 따릉입니다. 만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한번 빌려보겠습니다. 앱을 내려받은 후 본인 인증을 거쳐 결제합니다. 결제를 완료한 후에 이렇게 대여를 원하는 자전거 오른쪽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자전거 단말기에 비밀번호까지 입력을 하면 자전거 대여가 완료됩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는데요. 총 15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정식 운행 후 하루 평균 대여 수는 2,000여 건. 이용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올 때마다 한 거의 10대 가까이 배치를 해놓고 가는데 한 2시간 지나면 또 없고. 안전장비와 특수카메라를 착용하고 4대문 일대를 돌아봤습니다. 차량과 자전거가 함께 다니는 자전거 우선도로가 나옵니다. 차량이 무서운 속도로 달려와 진입부터 쉽지 않습니다. 주변 차들은 경적을 울려댑니다. 어렵게 들어서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달리고 있는 이 길은 세종대로 위 자전거 우선 도로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 차선에 이 차량 통행량이 적지 않은 데다가 주변에 차량이 굉장히 많아서 이 자전거로 다니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또 다른 우선 도로도 비슷합니다. 저기로 다니면 치여 죽을 것 같은데 빨리 달리면 좀 무섭긴 하죠. 조금 더 가봤습니다. 이번에는 자전거 우선도로에 대형 버스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도 간신히 피해갑니다. 여러 대의 버스가 아예 자전거 도로를 점령한 곳도 있습니다. 지금 주차를 하는 게 아니라 차가 밀려서 그렇잖아요. 차량이 너도나도 자전거 우선도로로 끼어들기도 합니다. 오토바이는 자전거 바로 옆이나 뒤에 붙습니다. 장애물은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이번엔 자전거 전용 차로입니다. 이렇게 차도 안에 자전거 길을 만들어 놓은 형태인데요. 그런데 군데군데 이렇게 도로가 움푹 패인 곳이 있는 데다가 이 앞쪽을 보시면 경사로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아예 인도로 달리는 자전거가 많습니다. 인도에 설치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인도 위에 자전거 도로가 설치된 이곳은 이처럼 굉장히 비좁은 데다 이쪽은 아예 자전거 도로밖에 없어서 보행자와 부딪히기 굉장히 쉬운 구조입니다.
좁은 곳의 인도폭은 30cm밖에 안 됩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사람을 피해 아슬아슬하게 고개 운전을 합니다. 아침에 출근 시간 같은 경우는 제가 사람 많이 비켜서 묘기 운행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인식하는 보행자도 많지 않습니다. 색 구분마저 없으면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고도 잇따릅니다. 버스와 나란히 달리던 자전거가 순식간에 넘어지고 그 위로 버스가 지나갑니다. 올 9월까지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14,400여 건, 숨진 사람도 200명이 넘습니다. 이 때문에 덴마크에서는 자전거 도로를 보행자 도로나 차도와 완전히 분리해 설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생활 속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겠다며 도입한 공공자전거 사업. 하지만 공공자전거를 무작정 늘리기에 앞서서 보다 안전한 자전거 도로에 대한 고민이 시급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안지연입니다. 아니면 국도변에서든 자전거 타는 사람을 만나면 왠지 좀 불안한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국내 자전거 이용자가 이제 1,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자전거 교통사고도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안전의식이라든가 관련 법규는 한참 부족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전거 타는 사람이나 보행자나 또 차량 운전자나 모두에게 자전거는 때로는 매우 불안한 존재입니다. 김관 기자의 밀착 카메라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팔당역입니다. 매주 주말이면 많은 자전거 이용자들이 몰리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도 제 뒤에 보면 몇몇 분들이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쪽으로 와보시죠. 안내판이 있는데 이 팔당역으로부터 여주 방향으로 수십 킬로미터 넘는 자전거 길이 잘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이 중 일부 코스로 직접 진입해서 안전운행 실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봄철 주말 하루 수천 명이 몰리는 남한강 자전거길.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따로 있지만 보행자들은 무단 횡단하고 반대로 아예 자전거가 보행로로 달리기도 합니다. 한 자전거 동호회 회원의 안전모에 카메라를 달아 촬영해봤습니다. 앞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 침범은 기본. 보행자가 북적대는 곳에선 고개 운전을 해야 합니다. 경관이 좋다 보니까 사진 찍는다고 자전거 도로인데도 이제 보행자 도로랑 자전거 도로 구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뛰어드시는 경우도 좀 많았고요. 보행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제 뒤로는 이렇게 옛 능내역 기차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로 활용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렇게 보행자들도 상당히 많이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이렇게 시속 10km 정도로 자전거 운행 속도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용자들이 그 속도를 잘 지킬지 저희가 미리 준비한 이 스피드건을 활용해서 속도를 직접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한 속도가 표시된 도로 위를 달리는 이용자들 중에 시속 10km를 지키는 이용자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전거를 거의 타본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 같은 초보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과속을 하는 운전자들도 많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이런 안전장비를 거의 착용하지 않은 채 주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입니다. 이번엔 자전거 도로와 일반 차량 도로가 만나는 횡단보도입니다. 제 뒤에 있는 횡단보도는 일반 보행자보다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많이 건너는 곳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자전거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 하는 게 원칙인데요.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빨간불로 바뀌었지만 그대로 질주해버리는 자전거들. 이 이용자는 간발의 차로 사고를 피했습니다. 이번 달에만 이 횡단보도에서 3건의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심야 자전거 이용자들이 많은 한강 둔치로 가봤습니다. 역시 수많은 자전거와 보행자들이 아슬아슬하게 서로를 피해야 합니다. 밤이 어두워지자 한강변을 달리던 자전거 이용자들은 제 뒤에 있는 이런 편의점이나 매점 앞에 있는 간이 식탁들로 삼삼오오 모여들었습니다. 대부분은 음주를 곁들이고 있는데요. 이런 음주 뒤에는 다시 자전거 페달을 밟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전거를 세워둔 채 맥주를 들이키는 사람들이 이 편의점 앞에만 수십 명에 달합니다. 이때 맥주를 마시던 남성 2명이 다시 자전거에 올라탑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입니다.
간단하게만 여쭈고 싶은데 술을 해가지고 말을 잘 못할 것 같아요.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차를 타서 알고는 있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자전거는 오토바이처럼 엄연한 차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각종 안전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범칙금 등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문제는 대형 차량들이 달리는 큰 도로에서 규정을 어기다간 대형 사고로 직결된다는 겁니다. 최근 5년간 자전거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매년 300명에 달합니다. 자전거 이용자 수가 이제 1,200만 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들이 많이 몰리는 곳마다 이런 안내판이 내걸려 있습니다. 정부가 꼭 지키자며 안전 규칙을 내걸어 놓은 건데요. 저희가 막상 현장에 와보니 이 가운데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들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관입니다. 부족한 건 자전거 운전자들의 의식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열악한 자전거 도로도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양시창 기자가 자전거를 직접 타고 문제점을 진단해봤습니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서울 송파구 문정동까지 10년째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신영찬 씨. 신 씨의 출근길에 자전거를 타고 동행했습니다. 잘 닦인 한강 자전거길을 지나 상쾌한 기분을 느끼기도 잠시. 경기도와 서울의 경계에 다다르자 갑자기 자전거 도로와 인도 표시선이 사라집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자전거 도로와 인도 위치가 반대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두 자치단체가 따로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잠실대교로 나오면서 위험은 더 커졌습니다. 속도를 내는 차를 피해 길을 건너는 것조차 쉽지 않고 좁은 길을 통과하면서 마주오는 자전거와 부딪힐까 또 한 번 아연실색. 잠실대교를 지나서는 더 큰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바로 끊어진 자전거길. 여기 같은 경우는 인도하고 보행자하고 같이 쓰게끔 돼 있는 도로예요. 아, 여기가요? 네. 근데 그러니까 표시나 이런 게 전혀 없네요. 전혀 없죠. 전혀 없고 어떤 인터넷 지도나 도청 사이트에 자전거 전용도로 표시된 곳을 보면 그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대부분 교차로와 지하철역 입구는 자전거 도로가 끊겨 있었습니다. 인도를 벗어나 차도로 나섰습니다. 왼쪽은 달리는 차, 오른쪽은 공사 구간, 게다가 정차하고 있는 차량까지. 차량 운전자들의 배려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 운전자분들께서 굉장히 좀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크락션을 누른다든지 차선을 저쪽으로만 살짝만 붙여주시면 되는데 자전거 쪽으로 밀어붙인다든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 만든 자전거 도로 기반 시설, 곳곳이 끊겨 있고 막혀 있어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